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야 대선 구도가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두 후보가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여야 대선전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제1야당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고 다음 날 어제 그러니까 가락시장을 처음 행보를 했네요. 그리고 오늘은 공식 일정 없는데 궁금한 게 이제 또 선대위도 구성해야 되고 원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처럼. 일단 그럼 가장 먼저 경쟁했던 후보들이 다 합류를 할까요? 지금 오늘 그 홍준표 대표 전 후보죠. 네. 홍준표 후보가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이 경쟁했던 분들을 다 함께 이번 대선에 원군으로 참여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네. 이번에 어떻든 그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됐는데 그러면 이전에 했던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 이 후보 확정 이후에 확실한 우위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뭐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은 아니어도 그걸 예. 막 재촉한다고 금방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한편에 있어서는 겸허한 자세로, 한편에 있어서는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설득해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본인이 올리기를 자신이 그날 후보가 확정되는 날 빛났던 것이 아니라 홍준표 선배의 그런 짧은 수락 메시지와 미소가 훨씬 더 돋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면서 캠프 구성에 있어서 뭐 정책적 측면이라든지 또는 뭐 이 홍 캠프나 뭐 유승민 캠프, 원희룡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캠프에 정말 망라하면서 그러면서 좀 꾸준히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꾸준히 그 이 대오에 합류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계속해서 그 경쟁 후보들에게 계속 선배님을 꼬박꼬박 그 존칭을 써가면서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는 제 가슴 뭉클하게 했다. 저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었고 그 역할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참여 안 할까요? 지난 그 민주당보다 훨씬 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선 홍준표 후보를 따르던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선대위를 구성을 할 때 이 본인의 앙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를 따랐던 이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보스의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후보는 달랑 2명이에요. 당시 지난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 됐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분은 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 결합 자체가 지금 좀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여할 것이냐라는 묻는 말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원이잖아요. 예. 당원이 당의 대선에 자신이 경선을 줬다고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상황만 보고 상황하고 이 홍준표 전 대표님의 성적만 봤을 때 참
물리적 결합에도 참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몸을 낮추고 몇 번을 찾아가는 정성 정도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대위의 역할을 좀 실질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 정도는 되어야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당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좀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또 관심이 많았던 게 2030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윤석열 후보와는 반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서 2030 당원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증샷도 올리고 그런 것도 꽤 나오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그럼 이제 2030을 잡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목표일 텐데 홍준표 후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역할 한 게. 홍준표 후보의 역할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그동안에 왜 20대들한테 30대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는가. 예.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소통하는 자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먼저 고치는 게 중요하죠. 네. 다행히도 이제 지금 2시간 전에 PNR 여론조사 업체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예. 지금 이제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여전히 20대들도 지금 정부가 계속 또 재창출이 되는 것보다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이고 그런 20대들한테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못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20대들이 홍준표 전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자신이 보다 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 그런 메시지,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고 네.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우리 홍준표 전 후보라든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또는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20대, 30대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대위에 적극적으로 포진하고 역할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독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얘기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잖아요.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등판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라고 볼까요? 그리고 선대위 총괄을 맡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이분은 킹메이커다, 막 유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 2012년 대선에 그분이 무슨 역할을 했었겠어요? 박근혜 대선에. 2020년 총선 졌잖아요. 이분은 항상 밖에서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이기면 내 덕이고 지면 남 탓 뭐 이런 걸로 좀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진 어떤 감각이나 어떤 독단적인 모습 그리고 시니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예. 아마 좀 특히 언론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중심으로. 네. 근데 이분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밖에서 말을 툭툭 던져 파리떼가 어떻다 하고 던지다가 네. 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분은 좀 일관성이 있어요. 툭툭 던지다가 내가 거기에 끼고 싶으면은 며칠 전부터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나 총괄선대위원장 좀 시켜줘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 지금 뭐 내가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또 한번 시니컬하게 나오셨는데 선대위원회 만들어질 때 예. 참여할 겁니다. 음. 뭐 그렇고 또 그 여의도 짜르라는 별명이 있는 이유가 굉장히 자기가 독단적인 위치가 아니면 맡으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그걸 안 주면은 나가면서 좀 하는 그런 분이시라 그거를 맞지 않으면 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가지고 아마 선대위 출범할 때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뭐 기정사실화된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맡으면 정말 그
본인의 그냥 원탑으로 본인이 진두지휘를 다 하는 상황을 원하는 게 맞습니까?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네.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권 각 당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뭐 문재인 대표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분이 일단 이 정책적 능력도 뛰어나신 데다가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다가 이 시대적 과제를 읽는 눈이 남다르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도 아무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지수가 높지만 그래도 상당히 치열한 양당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다 이제 그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원톱이고 무슨 뭐 총괄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무슨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선거가 핵심적으로 돌아가는 데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적 방향을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보면 선대위가 구성되면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 또는 뭐 메시지를 총괄하는 사람 또는 뭐 상황실장 대변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잘 손발을 맞추고 우수한 인재들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예. 이전의 캠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러니까 이전에 경선 캠프가 지금 승리를 이끈 것은 맞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은 맞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다수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와야 된다 이런 견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만기칠람을 하는 식으로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예.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제대로 자리에 앉히고 그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못 해왔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 본선에 가가지고 좀 치열하게 붙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그런 이제 이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출마하자마자 단일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그 후보가 되고 나서부터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간의 관계,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관계 안 좋은 게 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일화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요? 앞으로 전망. 당대표나 선대위원장이 네. 아주 긍정적이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만 이해하겠습니까만 예. 단일화는 모두 그 후보의 문제지 사실은 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느냐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57%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2012년 박 때도요. 정권 교체론이 석 달 전에 57%에서 60%까지 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잖아요. 예. 아주 강력하게 붙어서 전 이건 별로 큰 의미 없다라고 보고 네. 결국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저는 굉장히 박빙 구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 자체가. 그러면 후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후보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이전 했던 대로 좀 지지부진하게 갈지 아니면은 뭔가를 바로 딱 얻어서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네. 물론 조금 더 말은 많겠지만 저는 단일화 자체 프로세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화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가시친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보세요? 날선 표현을 하신 게 맞죠. 근데 네. 지난 금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사퇴를 했을 경우에 네. 표가 어떻게 가냐라고 보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한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걸로 나오고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에 합류해서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훨씬 표가 많이 가는 걸로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지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 야권 전체를 연대해서 승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대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은 저는 뭐 아주 높게 봤을 때는 뭐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보면 런닝메이트로 종로에 같이 뛰자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는 그 상당히 날선 표현을 해요.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좀 불편한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안철수 대표와 연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주변에 전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세력을 연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문제는 지금 당장 연대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말고도 정권 교체에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부터 먼저 최대한 선대위 구성 과정부터 시작해서 연대를 끌어내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안철수 대표도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의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면은 저는 결국에 가서는 뭐 지금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쪽에서는 크게 이제 하나의 연대의 흐름들을 가져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대 여야, 거대 양당의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부터는 정말 치열한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첫 번째 행보도 민생 행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뭐 학부모님이 무릎 꿇고 설치해달라 그런 학교 서진학교도 갔고 소외계층을 좀 돌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 보니까요. 그 검언 개혁과 관련한 집회 온라인으로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했어요. 인터뷰를 간담회를 이렇게 했어요.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 그 윤석열 후보에게 보복과 복수, 과거에만 이렇게 너무 몰입되는 거 아니냐. 나는 미래를 보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말할 수가 있냐. 조국 수호 세력에 올라탄 상황이다 본인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선거에서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면요. 네. 대부분 역할 분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후보는 민생, 정책, 좀 포지티브한 얘기를 하고 선대위나 당은 네거티브 상대방에 대한 공격 예. 뭐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요. 후보의 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보면 이 네거티브의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걸로 따지면 네거티브는 세일 같은 겁니다. 예. 반짝해요. 그런데 이 정책이나 민생 행보는 이게 브랜드 같은 거예요.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보들은 자기는 이 축적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또 유하지요. 예. 다만 가장 큰 스피커는 역시 후보죠. 그 후보다 보니까 이 후보들이 한 얘기를 이 언론들이 받아볼 때 정책이나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좀 서로 긁는 얘기를 예. 언론은 그렇잖아요. 싸워야 재밌지 둘이 이렇게 화합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클릭수가 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뽑는 경향들이 있지요. 저는 어제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거기서 나가서는 거기 좀 격렬한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긁어본 거고 또 그분들이 조국 전 수석 전 법무부 장관 을 지지했던 분이니까 네. 또 윤석열 후보도 한번 던져본 거고 이런 일은 자꾸 좀 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보다 좀 언론들이 거기서 나온 정책 얘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예. 후보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싸움이 많아질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양당의 두 후보가 지금 의혹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잖아요.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영향을 각 후보에게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앞으로요? 지금 이제 똑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장동의 무게와 고발사주의 무게는 지금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만성 사장이 자신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소위 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것에 이어가지고 네. 최근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최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지금 비서실의 부실장이죠. 예. 부실장이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할 때 바로 그 직전에 통화한 당사자가 정진상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팀도 큰 딜레마지만 이 대장동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커져가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져가는 것. 예.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보면 고발 사주라는 것이 공수처에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지금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도 그리고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에서 물어오니까 그러면 대장동도 특검하고 고발 사주도 특검하자 동시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맞장구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양 후보가 다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말 전례 없는 경우이긴 합니다만 예. 이것이 미치고 있는 압박이라든지 국민적 여론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럼 윤석열 후보 본인 고발 사주 의혹 말고 김건희 씨의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장모 관련 일에 대해서도 비교해 봤을 때도 대장동 의혹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까지 쭉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나 장모 문제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가 출렁이는 과정을 보면 본인이 실수했을 때 빠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나 비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부인과 장모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짓말로 해명을 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예. 본인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타격이 오지 않을 것인 게 이제까지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장동, 고발사주, 부인 관련, 장모 관련 이런 의혹들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 같은 학자 입장에서 보면 고발사주 훨씬 큰 문제예요. 예. 이건 국가 헌법을 뒤흔드는 문제거든요.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고발하는 사주하는 네. 이거는 거의 국가 반역에 주는 그러니까 반헌법적 범죄죠. 근데 이제 민간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소수의 법 전문가들 그들 그러니까 예. 이게 진정이 잘 안 돼요. 워낙 법을 믿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라 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건 이제 미래를 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혹들을 각 정당이나 언론이 이쪽에서 막 의혹을 제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 법에 과거를 바라보는 법에 잡혀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나쁜 정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일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정치가 자업자득입니다. 서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 특검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를 굉장히 저질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론 이건 감상이고 저는 결론적으로 둘 다 영향을 크게 안 미치리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정치화가 돼버렸거든요. 정치화가 돼버렸고 만약에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야 됩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건 말씀하신 김건희 뭐 장모 사건이건 뭐 고발 사주 사건이건 이게 발표가 돼서 누가 잘못했다 범인이다. 지금 사실 대장동 사건이나 고발 사주 사건에서 둘 다 피의자는 아니에요. 예. 주변 인물들이죠 다. 그러니까 이들 주변 인물들의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에서 책임 있게 발표를 하면은 그때는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그리고 과연 그쪽이 지금 대선이 가고 있는 국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이 둘 다 대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 좀 오히려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런가요?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한상희 가천대 교수, 정태근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